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결국 귀국했습니다. 체류하는 동안 조사를 받고 싶다고 공수처를 압박하며 회의 때문에 임시 귀국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마저 급조한 거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호원을 앞세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을 빠져나옵니다. 출국 금지 해제 뒤 기습적으로 출국했다가 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안당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충분한 조사 준비 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이후로 내세운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된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회의 개최 소식을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화상으로 열렸던 방산 관련 회의가 대면으로 열려 공관장들을 불러들인 것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3차 공판에 앞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 대사가 수사 외압의 피의자라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바로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이 답할 때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조차 이제 계급장 떼고 수사받으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국만으로는 민심을 돌리기 부족하니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 논란을 마무리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이 대사가 귀국까지 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면 괜한 특검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당 내부에서부터 이 대사 귀국만으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경기분당각 후보는 귀국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이 대사의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경남 양산에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아예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귀국은 잘한 결정이지만 한 발 더 나가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종섭 도주 사태 또 하나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야당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더해 이 대사의 도피 출국 의혹 특검까지 쌍특검 1국조를 선거 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끝내 앙금을 남기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친윤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선권에서 배제됐는데 최종 배제된 지 하루 만에 당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민생특보로 공개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란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천을 신청했던 주특보는 당선권 바뀐 24번을 받자 지난 18일 호남 홀대를 주장하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후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서 공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 중에 주특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제가 주기한 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해달라고. 주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광주지검, 대검 중수부 시절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공개 반발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어젯밤 늦게 호남 출신 등을 당선권 안으로 재조정했지만 주특보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주특보를 임명한 건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선정 결과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주특보는 큰 역할을 했다며 그런 사람을 친윤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 정리됐고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며 이제 공천으로 인한 갈등을 언급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로 소개해왔는데 동창생 집단 강간부터 초등생 성폭행까지 끔찍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변호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지난해 조 후보가 변호한 집단 강간 사건 판결문을 저희가 입수해보니 변호하는 논리도 인권 변호사라고 하기엔 당혹스러웠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건 물론이고 동시에가 아니라 번갈아 가해를 했으니 집단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하지만 여러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남성 2명이 고교 동창을 집단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 섰습니다. 조 변호사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성관계를 끝내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며 동시에 하지 않았으니 각각 단독 범행이라고도 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강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을 노동변호사라고도 소개했습니다. 나는 노동법으로 밥을 먹고 살때 사용자는 대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조 변호사는 2020년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도 변호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조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조 변호사는 강북을 지역구로 오늘에야 전입신고를 해 본인 지역구에서 투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걸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대표는 호남으로 달려가 황상무 전 수석의 정보사 흉기 테러 발언까지 재현하며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습니다. 최진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주류를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습니다. 성범죄자 변호 논란을 빚은 조수진 민주당 후보도 비판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한 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간 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로 악화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도 변호사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보란 듯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싸운 후보를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비겁자들을 여기다 커버렸고.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다시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합니다. 전북 군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MBC 너 잘 들어. 옛날에 백칼로 봤지? 농담이야.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헷갈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광주에 가선 정권 심판과 함께 민주당을 일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제불능 민생 노답 정권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 첫째로, 두 번째는 정말로 없어도 이건데 51석만 하게 힘을 모아. JTBC 최승기입니다. 하프 민심 코너로 이어갑니다. 오늘 다녀온 격전지는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맞붙는 낙동강 벨트의 핵심, 부산 북구갑입니다. 과연 이곳의 민심은 어떤지 강희연, 구혜진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부산 북구갑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번의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번씩 가져간 곳으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영남권 중에선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직전 총선에선 전재수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만큼 막판까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5선 중진, 관록의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와 이젠 3선을 노리는 토박이 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지는 현장을 지금 가보겠습니다. 5선이지만 이 지역구는 처음인 서병수 후보. 정치 신인의 마음으로 구석구석을 들며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신문이 났습니까? 네. 이거는 꼭 성공하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당의 낙동강 벨트 탈환 전략으로 지역구가 바뀌었는데 시장 경험으로 부산은 다 잘 알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북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네. 진짜 심부름시키고 흑감 모여야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전재수 후보가 서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행정과 의정 경험, 여당 중진의 무게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권당 쪽이니까 그쪽 파워 쪽에는 더 세겠어요. 전재수 의원이 별로 한 게 없어갖고, 서병수는 그래도 국회의원도 많이 하고 시장도 했던 분이다.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주요 공약으로 구포역 중심의 서부산 고속철도와 수영장이 포함된 체육 문화시설 건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을 할 줄 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해결하겠다. 이미 시와 협의를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살부터 북구에서 살아온 전재수 후보는 지역 주민과의 밀착력이 남다릅니다. 아버지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그래 지금 생선 결국 어디 간다고요? 꼭 떼야 됩니다. 예. 우리 북구에 재수야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 몇천 명 된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했죠.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5만 대를 다 다니면서 다 우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만큼 지역 현안을 세세히 알고 있다는 점도 내세웁니다. 역사도 이제 완전히 현대화된 역사로 만들고. 실소적인 건 알고. 아닙니다. 주민 설명회까지 끝냈습니다. 구포 게시장을 없앤 걸 성과로 꼽은 전 후보는 다음 국회에선 수영장도 들어간 복합체육시설 건설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의 불리한 정치 지형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고 지난 선거 때 500표 가까이 이긴 만덕일동이 옆 지역구로 넘어간 것도 불리한 변수입니다. 항상 전재수는 우리는 찍어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80이 넘은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투표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지역 최대 관심 현안인 덕천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놓고도 두 후보는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날만 되면 여기 줄 여기 20m, 30m 줄 서가 지역에 있네.
전재수 의원도 노력은 했겠죠. 그러나 해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다. 12월 달에 설계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바로 예산 편성되고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JTBC 강희연, 구혜진입니다. 정부가 의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으며 지역 의대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지만 이들을 가르칠 시설도 여건도 부족한 대학이 많아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해부용 시신부터 부족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시신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가장 크게 증원이 된 충북대 의대는 해부용 시신인 카데바 부족부터 걱정입니다. 1년에 10여 구의 카데바로 49명을 교육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200명이 된 겁니다. 카데바도 4배가 돼야 되고 건물은 뭐 어떻게 하면 짓겠죠? 교수 인력하고 조교 인력이 기본적으로 4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다고. 원래부터 구하기 힘들었던 만큼 증원이 된 다른 학교 상황도 열악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비디오로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지금도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관념적으로 내 신체를 손상한다는 게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에게 유급 조치까지 내려진다면 더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유급자와 신입생이 내년에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며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려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일단 시신 기증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1년에 1,200구 정도 기증되고 실제 의대에서 활용하는 게 800구인데 기증자가 학교를 지정하는 방식이라 쏠림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처럼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활용되지 않는 카데바가 또 400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수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지역 의대 학생들이 그대로 지역에 남아서 의사 일을 이어갈지도 문제입니다. 지역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 소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냐는 건데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의 80% 넘게 배정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늘어난 의대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련하고 실제 정착하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수련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 지역 의사의 이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련 병원에서 수련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이고 하지만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걸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 근무 계약을 맺는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비슷하게 운영 중인 공중보건 장학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는 지금까지 몇 년 시행했는데 지원했던 사람이 한 자리 숫자였던 것 같은데 의과대학 비용 대줄 테니까 또 가서 공부해서 거기서 일하기만 해 이래도 안 간다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지역 의무 근무 면허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치의대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교육과 배치까지 전부 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곳에 인사 발령을 내도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가 협의기구를 만들어 지역 의사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제약사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갑질을 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신을 제약회사 소속이라 주장한 사람이 의협 집회 참석을 강요받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음식을 배달해주거나 병원장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등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오늘부터 2달 뒤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자사약을 신규 처방한 병원에 채택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경우 모두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신 운전을 하거나 예비군 훈련에 대리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었고 또 정부로서는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이런 수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 리베이트 저희가 따로 대응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합니다.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지원한 견본품이나 제품 설명회 등의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올해부터 매년 공개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번에는 지켜야 할 걸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국방전직교육원의 원장이 업무 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치고 관용차까지 동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원 측은 동아리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유명 골프장의 스코어 카드입니다. 지난해 4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7분 시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또 다른 골프장에서의 시작 시간은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두 번 모두 2개조가 같습니다. 첫 번째에선 84타로 1등, 두 번째에선 90타로 2등을 한 김성호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장입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인 겁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장병들의 새로운 꿈이 시작됩니다. 교육원은 성남에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근무 시간 대부분을 골프에 쓴 걸로 보입니다. 김 원장은 당시 휴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도 관용차로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엔 골프를 치러 갈 때 탔다는 의혹이 제기된 관용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김 원장이 있다는 건데요. JTBC는 평일 골프 의혹과 관용차 유용 의혹에 대해 직접 질문하러 찾아왔지만 김 원장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교육원 8층 야외 공간에는 골프 연습 시설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김 원장이 낮 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원 측은 동아리 활동이었다면서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협조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당시 함께 골프를 친 사람 가운데는 교육원의 동아리 회원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업무 시간에 관용차까지 동원해 골프를 친 국방전직교육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교육원은 지난해 원장 임기가 끝나도 다음 원장이 부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본인 임기를 스스로 셀프 연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지난해 5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성호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인데 이후에도 새 원장이 오지 않으면 김 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고친 겁니다. 당시 정관 변경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교육원 이사회는 김 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이사 2명의 임기가 지난해 3월 끝났습니다. 새로운 이사 2명은 5월 19일에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정기 이사회도 12월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면 새로운 이사들이 오는데 임시로 서둘러 이사회를 연 겁니다. 김 원장은 교육원 교육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대 원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는 대행을 직접 할 수 있게 정관을 고쳤습니다. 교육원 측은 이사회 의결에는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셀프 임기 연장 의혹에 대해선
바뀐 정관을 현 원장에게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관 개정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기 전에 대장동 사업의 법률 자문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검찰이 오늘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송전탑 문제로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권 전 대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 관계자로부터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가 법적인 부분을 상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하기 전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회사의 고문을 맡으며 한 달에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 씨는 대법원을 찾아가 현직이던 권 전 대법관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재판 상황도 알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소부의 책임과 아직 2차 보고서도 왔어요. 이제 형사적 공동 연구관이 요번에 바뀌어서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란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 바로 이은진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체포된 경찰관 누군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후 체포된 인물은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을 체포한 건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수사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포된 경찰관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휴대폰 앱으로 촬영해서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마약 범죄 수사 계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전달받은 언론사는 기사의 보고서를 그대로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민감한 수사 정보를 촬영까지 해서 기자에게 넘긴 이유가 뭔지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보고서가 특정 언론사에 노출된 순간부터 인천청 마숙에는 자체 조사를 벌였었고요. 내부인이 아니라 보고 개통에 있는 다른 경찰관이라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인천청이 수사 정보 유출을 직접 조사하게 되면 공정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예민한 상황이고 수사 중이라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과 관련 없는 내밀한 사생활까지 여과 없이 보도됐고 지난해 12월 27일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당시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과 소방 1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에 물이 찬 건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물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신고는 오전 7시 4분과 58분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2명, 궁평 제2지하차도가 아니라 제1지하차도만 지나칩니다. 참사 직후 경찰은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자는 궁평이 지하차도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112 상황실이 궁평 제2지하차도로 가라는 지령을 태블릿 PC로 내렸지만 오류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이런 해명을 거짓으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12 상황실이 2차례 재난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한 점,
또 현장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한 점을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참사 뒤 보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계획서와 근무 일지를 가짜로 만들어 국회와 경찰청에 보고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교통 비상근무 발령한 것처럼 꾸미고 근무자 무단 퇴근 사실도 숨긴 걸로 봤습니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전 충북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14명과 소방관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 2018년 BMW의 특정 모델 28대가 갑자기 불에 타면서 리콜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또 2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과나 보상은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창 너머 시커먼 연기가 보입니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있는 건 차량 한 대입니다. 카페로 들어가던 자동차에 갑자기 불이 붙은 겁니다. 누가 휘발유를 끼얹은 것 같은,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활활 타오르는지. 불에 탄 차량은 지난 2014년 출고한 BMW 520D 모델입니다. 6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한 달 전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전조 현상이 없었고 거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갓길에 멈춰선 차는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출고 8년 차에 주행거리는 3만 5,000km였습니다. 이 차량도 역시 BMW 520D입니다. 지난 2018년 잇따라 불이 붙어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주행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견인을 부르고 기다리는 찰나에 두 차량 모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을 리콜받았습니다. 지하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물이 좀 몇 군데 있었어요. 이건 리콜 완료된 차다는 걸 증명해서 스티커 맨 앞에 붙여놨어요. 리콜까지 받은 차가 또 불이 붙은 이유, 제조사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BMW 측은 본사와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BMW 520D 화재는 58건입니다. 대부분 사과나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수서와 동탄을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일부 구간이 처음으로 개통되는 건데 오원석 기자가 미리 이 열차를 한번 타봤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지하로 50m를 내려가면 일반 지하철과 비슷한 승차장이 나타납니다. GTX 노선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을 앞뒀는데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수서를 출발해 동탄으로 가는 GTX A 열차에 탔습니다. 오는 30일 개통하는데 지하철과 비슷해 보이지만 최고 속도는 180km 정도로 2배 넘게 빠릅니다. 35km 길이의 수서 동탄 구간을 20분 만에 연결하면서 시민들 이동 시간은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버스와 승용차에 대비해서 GTX-A는 20분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79%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엔 운정 서울역 구간을 추가 개통하고 사업이 늦어진 삼성역 정차는 2028년에야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서 동탄 구간 요금은 성인 기준 4,450원입니다. 지하철보다 3배나 비싸지만 환승 할인과 환급제도 등을 이용하면 3,500원대에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GTX 개통이 현실화하자 동탄역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 GTX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큰 것 같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뜬 게 원래 21억 정도 최고가로 거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22억까지 됐으니까.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갭 투자가 급증하는 등 일부 지역에선 과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남미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네. 자, 브라질과 함께 남미의 맹주이죠. 아르헨티나. 자, 선거철에 갑자기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뜯어 고칠 겁니다. 이렇게 망쳐놓으면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정부 비판일 텐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뭔 얘기입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인천의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한 말인데요. 자, 요즘 다 과일값이나 채소값이 너무나 비싸다 이런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례를 들어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지난해 말에 그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그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인플레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뭐 물가 문제를 공격한 거네요. 근데 저런 식으로 남미 국가를 빗대는 게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여러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사례로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들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처럼 특금 절차를 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황상무 전 수석이죠. 최근에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직을 했던 황상무 전 수석이 올해 초였습니다. 자, 80년대 운동권 논리대로 만약에 갔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잘 해봐야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을 적극 두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도요. 지난 대선 당시에 베네수엘라를 직접 거론하면서 야당을 공격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도한 세력들에게 한 번 더 집권의 기회를 허락한다면은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 집권해 가는 꽤 자주 쓰인 것 같은데 이게 당사국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또 대사관들도 들어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만 해야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주로 정치권은 남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글로벌 이슈에도 남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장을 사는 나라들은 북반구에 살고 주로 못 사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물론 남반구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잘 네. 사는 나라도 있죠. 대표적으로 호주 같은 나라입니다. 호주. 누군가에게는 꼭 돌아가고 싶은 나라 호주인데 자, 어쨌든 간에 상대가 이기면, 상대가 승리하면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못 산다라는 네거티브보다는 우리가 이기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이런 포지티브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이슈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또 쫄았제. 쫄았제는 겁먹었다라는 경상도 방언 쫄다의 의문형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게 조국 대표의 좀 화제가 됐던 발언인데 또라는 건 또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불면서 한동훈 바람을 잠재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너희들 쫄았지. 그다음에 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원래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부산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이 어감을.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한 건 뭐 본인이 한동훈 위원장과 경쟁하는 사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취지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은 이런 걸 주장하고 있죠. 이른바 지민비조. 자, 지역구는 민주당 뽑아도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뽑아달라. 자, 반면에 민주당은 이른바 몰빵론. 아니다. 비례까지 다 더불어민주연합을 뽑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양측의 신경전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조국 대표가 아니다. 그 반대다. 오히려 자신들이 범진보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라 이런 주장도 같이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저 표현을 직접 듣는 당사자는 좀 도발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직 이재명 대표 공격만 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님 요새 언어가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 겁먹고 겁주는 건 조폭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범죄인 정치다 이러면서 날서되게 비난을 했는데요. 네. 자, 조폭들이 하는 짓 지금까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을 혹시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쫄았제라고 발언하기 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쫄았제. 네, 사실 뭐 영화의 한 장면 이 장면에서 나왔던 대사이기도 했죠. 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마약 투약과 대리 처방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는데 구속 심사 중에 건강 문제로 구급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입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선수 칠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건 맞습니까? 경찰은 지난 10일 오 씨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붙잡았지만 풀어줬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일 오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오 씨 지인의 집 소화전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주사기에 묻은 DNA와 오 씨의 DNA가 같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 씨가 이곳에 있는 자신의 야구 아카데미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오 씨가 지인을 통해 마약류를 대리 처방해온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숨기기 위해 몸에 수분을 빼거나 머리를 탈색하고 제모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 씨는 오늘 구속 심사 중에 호흡 곤란을 호소해 구급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빈집만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녔는데 에어컨 실외기에 남긴 발자국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로 걸어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두리번거리다 아파트 주민이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자 얼른 따라갑니다. 40대 남성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에게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고 나갑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쳤습니다. 밖에는 이들을 데리고 도망칠 차량 대기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12곳에서 금품 1억 5천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아파트 CCTV 사각지대로만 다니고 현관문에도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일당은 대포폰을 쓰고 차를 바꾸고 번호판을 가리면서 서울에서 부산 통영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친 끝에 붙잡혔습니다. 상의 이거 입으신 거 맞아요? 네. 모자는 차에 있으시다는 거. 일당은 감옥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3명을 구속하고 도피를 도운 2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처음 분만을 본 구급대원은 최선을 다했고 도로 위 시민들은 구급차에 길을 비켜줬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전합니다. 구급차가 달려가선 곳엔 아빠, 엄마 그리고 한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 어깨에 기댄 엄마는 고개 숙이고 아파합니다. 구급대원이 내리자 마음 급한 아이는 엄마를 가리킵니다. 우리 엄마 아파요 소리쳤습니다. 들 것을 꺼내고 엄마를 실으려 하자 아이는 발을 구릅니다. 빨리 엄마를 태우고 싶습니다. 엄마가 구급차에 탄 뒤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아빠와 아이는 뜁니다. 빨리 차를 몰아 병원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 엄마가 동생을 출산할 것 같습니다. 산모인데 진통이 심하다. 다음 달 출산 예정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오전 8시 구급차는 출근길을 뚫고 달렸습니다. 산통은 계속됐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분만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산모한테 설치를 하고 확인해봤는데 태아 머리가 보이더라고요. 1년차 김선우 소방사, 당황했지만 배운 대로 분만을 도왔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많이 당황했는데 의료지도 받아가지고 20여 분 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자 산모와 대원은 기뻤습니다. 그 애기 우는 거 보고 저도 한숨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호흡을 한다는 거니까. 길을 비켜준 시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아이 탄생을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 간다고 하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비켜주시고. 구급차 안에서 삶을 시작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고척돔에선 모두가 오타니 선수 찾기에 나섰습니다. 더그아웃 앞에 몰려든 카메라들이 보이죠. 그런데 오타니는 경기 전 훈련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역의 도박이 세상에 알려지며 충격을 받았겠죠. 오타니 통장에서 어떻게 60억 원이 빠져나갔는지 이 또한 미스터리로 남았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질문은 LA 다저스의 감독에게 몰렸습니다. You know what, Jack? I can't comment on it, man. Yeah, on that, can't comment. Shohei's ready. I know that he's preparing. 오늘 낮부터는 바람결이 차츰 온화해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낮 동안 1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오늘과 내일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고요.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포근한 날씨 속에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봄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비는 모레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불시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0도, 대전 2도로 아침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를 웃돌겠고요. 전주와 광주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